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자는 사실 이 2024년에도 말씀 주신 그 어떤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먼저 폭락할 수 있다. 강하게 상승했던 지역이 또 강하게 하락세로 접어들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어떤 의견이실지 그 해석에 대해서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2022년도에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사실 많이 올라간 지역일수록 하락폭도 훨씬 더 큰 거는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 대한 예측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요. 저는 이번에 이제 탄핵 국면이 어떻게 되는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하락에 단초를 제공한다. 심리 위축이 일시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할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네. 분명 이제 강남이라든가 상급 지역들이 먼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걸 오버슈팅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 분명히 더 원래 추세선으로 회귀하는 게 더 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추세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일시적인 수요 위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하락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후자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강남은 더 많이 올라간 만큼 더 많이 빠지는 게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게 수요가 상반기에는 위축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시금 올라갈 지역들은 올라갈 것이고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이제 다르게 시장이 파편화돼서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 강남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안타까운 전망이라도 사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둘 중에 뭔진 몰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크게 하락하는 기조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랐던 그 주요 지역들을 중심으로 먼저 크게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시나리오가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 국면 후에 다시 상승하는 사이클로 갈 거다라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이 다주택자들이 소위 두려움에 떨고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그 두려움의 표현이 1주택자로 만드는 여정이죠. 근데 아무래도 하나의 주택은 남겨놓을 텐데 그 남겨놓는 하나의 주택은 말씀하신 그 소위 똘똘한 주택이라는 거죠. 똘똘한 1주택. 그러니까 조정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아마도 우리 소장님의 진단은 대대적인 조정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소장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이제 이런 탄핵 정국 하에서도 대대적인 조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나고 일시적인 조정 후에는 다시 시장의 움직임이 전개될 텐데 그 국면에는 소위 이 주요 지역들이 조정되는 게 아니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정이 되고 주요 지역들은 여전히 뭐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핵심은 네. 내가 원하는 지역이 조정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할 거다, 너무 비싸다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그 주어를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역시 경제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통계를 보긴 보지만 그 통계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개별 시장으로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균만 놓고 보았을 때는 네. 사실 이 시장을 명확하게 해석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역,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계속 요즘 인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 같아.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막 노인과가 바다다 하면서 막 그냥 자소적으로 얘기하시는 이제 지역민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막 일자리가 없다 뭐 이러면서 우리 동네 미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뭐 기다려도 될 것 같아 싶으면 이따 사셔도 돼요. 네. 그런데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고 내가 원하는 지역은 계속적으로 인기가 높을 것 같아. 여기서도 사실 서울 부동산 자체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또 놀라실 분들이 있을 텐데 서울의 부동산이 비싼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겁니다. 서울의 빌라는 지금 완전 초토화 직전입니다. 지금 네. 전세 사기니 뭐니 이런 이슈들이 막 사회적으로 뒤덮으면서 네. 빌라 전세 가격이 무너지고 매매 금액이 무너지고 빌라 매수는 어마어마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렴하게.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높이 자체가 나는 서울의 빌라를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싶지 않아. 나 아파트가 좋아라고 하다 보면 애초에 내가 원하는 상품성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냉정하게 살펴보다 보면 그 지역이 이제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도 아예 폭락을 할 것인가는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는 이 책을 내주셨고 여기 책 뒤에 보면 투자의 성패는 시점이 7할 그리고 3할의 변수를 상쇄할 상급지에 베팅하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한 30여 분 동안 말씀해 주신 것을 좀 정리해 보면 어쨌든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뭐 소위 말하는 대폭락장으로 이렇게 전개되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은 거칠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조정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조정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상급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상급지 지역 혹은 이 책 안에 있는 그 아파트 신축 주요 지역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라는 그 특성 때문에 나름의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20-30년 동안 정말 성실히 모으셨던 그 소득을 피와 땀을 다 모은 그 돈을 내 집 마련으로 의사결정을 딱 옮기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성과 패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도록 또 부동산 이 컨설팅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가감없이 좀 말씀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여쭤볼게요. 이 책에서도 중요하게 이제 거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의문 중에 하나가 인구예요. 그리고 2025년이 인구 구조 변화라는 관점에서 우리 한국을 달리 정의하기 시작하는 해가 돼요.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는 고령 사회였는데 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이제 20%를 초과하기 시작하는 첫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같이 맞물려 있고 저출산 현상 때문에 고령화가 전개되는 것이니까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는 아니 무슨 뭐 여기서 뭐라고 하셨죠? 상급지가 어딨냐? 이런 국면에서는 그냥 계속 장기적인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탄핵 정국은 뭐 하나의 이렇게 시발점이 됐을 뿐이지 기폭제가 됐을 뿐이지 어쨌든 한국의 부동산은 그렇게 희망이 없다. 더 큰 조정의 흐름으로 또 장기적인 조정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가 정답인지 몰라도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 인구 감소 이꼴 수요 감소다라는 대전제를 제가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인구가 줄게 되면 그만큼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인구 감소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대전제 속에서 개별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네.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네. 당연하겠지만 수요가 줄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얘기들은 다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줄어드는 인구 구조가 어디 쪽인지 네. 그 지역별로 파편화돼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진짜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냐라는 것이거든요. 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인구 소멸 지역들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뭐 결과는 제가 꼭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듯이 서울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들 아니면 진짜 거점 도시들을 제외한 전국이 다시 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아직까진 광역시가 인구 소멸 지역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광역시들조차도 지금 학교가 폐교하는 데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미 출산율 자체가 너무나도 무너지고 이제 학령 인구들이 줄고 있는 거는 이미 일선 초등학교 학부모분들은 체감을 하시고 있을 거예요. 당장 우리 교수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는 네. 초등학교 한 반에 몇 명 있으셨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도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네. 예,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또 나왔기 때문에 아, 국민학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학교 네.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30명에서 40명 사이였었는데 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 반에 뭐 20명도 안 되는 경우 엄청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5명도 그나마 많은 거지. 뭐 10몇 명 이런 데들 10명도 안 되는 곳들도 있다라고도 하던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지되나 라는 생각. 오히려 전교생 자체가 그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합쳐도 150명 안팎인 학교들이 서울에도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 아, 이제 학교 폐교 문제가 서울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다. 실제로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폐교도 됐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라는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건데, 그러면 그 영향들을 봤었을 때 심하게 되는 곳이 먼저 있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지방부터 인프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제2의 수도라는 부산조차도 100대 대기업들 중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합니다. 대전도 단 한 군데도 없대요. 다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모여 있다 보니 지금 부산이 싫어서 부산에 있는 청년층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떠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의 이제 매력도를 점점점 떨어뜨린다든가, 지금 실제로 이제 GDP 같은 경우도 인구는 여전히 부산이 더 높긴 하지만 이제 지역별 GDP 기준으로 갖다가 봤을 때 부산을 인천이 꺾었다. 지금 인천이 지역 총생산 기준으로는 훨씬 더 부산보다 높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실 인천이 메리트가 높아졌다라기보다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더 많이들 쏠리고 있다라는 상황이 이제 재편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갔다가 모두 다 이제 쏠린 형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감소라는 거는 분명 수요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 수요가 떨어지는 지역이 어디냐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도 수요가 계속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그냥 천천히 모두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인프라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나마 인프라가 남아있는 쪽으로 더욱더 쏠리는 현상들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일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하시잖아요. 그 여기서 좋아한다는 의미가 부동산 하락론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일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그럴 때 이제 이벤트성으로 갔다가 다른 국가들도 막 꺾일 때들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들 장기 우상향으로 움직였었는데,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가 많은 국가들이 일시적인 부침들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근데 유일무이하게 진짜 꺾여버린 곳이 바로 일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처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 많이들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다른 국가들이 아니라 경제 구조도 일본과 많이 유사했다 보니까 일본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일본처럼 됐었을 때의 결과가 어떤가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간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딱 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의 폭이, 참고로 도쿄도조차도 인구 감소는 시작됐습니다. 근데
도쿄도조차도 인구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폭이 낮고요. 근데 다른 지방들 같은 경우는 다들 인구 감소 폭이 훨씬 더 심해지고 고령자 비율도 너무 높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다들 이제 도심지, 이제 나고야나 오사카나 도쿄로 갔다가 다들 또 쏠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또 그래도 도쿄도 자체의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버블 경제 이후로 여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는 맞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도쿄 23구에서도 신축 맨션 통계 자료를 따로 보게 되면 버블 경제 이전의 평당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사람들이 더 안전한 쪽으로 자산들이 몰리고 사람들도 몰리고 수요가 쏠려진다라는 사항들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그분들조차도 일본 사람들은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은 사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바이가 아니라 리브야 라고 얘기하면서 주택은 일본 애들은 뭐 그런 식으로 갖다가 우리나라처럼 막 투기 이런 생각 안 해 라고 하지만 정작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도 신축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본인들도 구축 막 오래되고 수리비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주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택. 즉 한국 사회에서도 같이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주택이 많다 적다, 주택이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택이 올라갈 것 같으냐 떨어질 것 같으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가 줄 것이고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떨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 인구 감소가 더 가팔라지면서 인프라가 무너지는 것들. 그럼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인프라가 남아있는 곳이 어딜까?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수요가 더 쏠릴 것인가? 이렇게 구별해서 보게 되면 약간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숨 좀 쉬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를 지역은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 인구 감소가 중요하기보다는 인구의 이동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한국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옮겨졌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망 기준으로 통계청 전망 기준으로도 2035년 약 10년 후를 놓고 봤을 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구의 이동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다면 이게 정말 인구 감소로 인해 수요가 감소할 만한 지역이 우리 한국 전체 모든 지역들이냐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도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정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몇몇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구 감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지역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